준호야. 휠체어를 탄 도연이 사무실에 들어온다. 준호가 얼어붙는다. 아, 아버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린다. 도연의 눈은 맑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럼 그동안 뭐였는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온다. 너를 보기 위한 침묵이었다. 도연의 눈빛이 준호를 꿰뚫는다. 도연이 보여줄 행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순대국밥집.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이곳에서 정미자는 오늘도 앞치마 끈을 질끈 묶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솥을 젓고 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손놀림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빠릅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쳐 이 자리를 지켜온 미자에게는 시장 냄새와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말은 거칠어도 정은 깊은 그런 시장 아줌마의 전형이었죠. 국물 좀 더 뜨겁게 데워야겠네. 미자는 혼잣말을 하며 가스불을 조절합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손님들이 더 뜨거운 국물을 찾을 것 같았거든요. 순대를 써는 소리, 파를 썰어 넣는 소리,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새벽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박도연이 무릎 담요를 덮고 조용히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75살의 도연은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퇴직 후에는 직접 국을 끓이거나 손님 접대는 못해도 장부만큼은 반드시 챙기겠다며 매일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듯하고 미자에게는 여보 한마디로도 모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남자였죠. 여보, 어제 매출이 얼마나 나왔어? 미자가 물어보자 도연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13만 원 정도. 요즘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차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하나둘씩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순대국밥 하나요.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가 들어서자 미자는 능숙하게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좀 더 주세요. 그래, 많이 드셔. 오늘도 힘내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미자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야채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자 미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찍 나와야 신선한 재료로 장사할 수 있잖아요. 도연도 가끔씩 손님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가게에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미자는 주문받고 음식 내고 계산하는 일을 쉴 틈 없이 반복했습니다. 순대국밥 2, 머릿고기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미자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도연도 바쁜 시간에는 물컵을 나르거나 테이블을 닦는 일을 도왔습니다. 당신 무릎 아프면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이라도 도와야지.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산해질 즈음 시장 라디오에서 옛 가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별은 아무나 아나 하는 가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미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들었던 노래였거든요. 이 노래 나올 때 우리 처음 만났지. 도연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그때 얼마나 수줍어했는데. 미자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억이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미자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도 이만하면 됐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말이야. 오늘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팠고, 다리도 부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웃었습니다. 쉬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더라고.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정신이 멀쩡해. 그리고 아직 단골 손님들이 우리를 기다리잖아. 그의 말에는 삶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45살의 대기업 부장이자 이들의 아들이었습니다. 외제차에서 내린 그의 모습은 깔끔한 코트와 반듯한 구두로 무장한 도시 직장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미자에게 준호는 늘 바쁜 사람이었고 도연에게는 늘 말이 많은 사람이었죠. 엄마, 아버지 어디 계세요?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기 있잖니, 못 봤냐?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미자가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지난주에 받으신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한마디에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뭔가 이상하다며 재검사를 받으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결과를 따로 불러서 말하라고 하다니 설마 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늘 이렇게 너무 평범하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장부를 덮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보자.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미자는 그 속에 숨어있는 불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0년 서로의 마음을 읽는 데에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하얀 복도 냄새가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미자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 환자분이시죠? 중년의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앞자리에 앉아 긴장한 채 의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인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이시고 시간 감각이나 공간 인식 능력도 떨어져 있어요. 초기 치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다. 미자는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마치 벼락처럼 가슴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이 없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동자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죠. 완치는 어려운가요? 도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현재로서는 의사의 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미자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치매라니, 그 똑똑하던 교장 선생님이 치매라니. 준호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 말입니다.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준호는 차 안에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정리할게요. 재산이나 통장, 가게 명의.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미자가 발끈했습니다. 정리? 뭘 정리해? 아직 멀쩡한데. 의사가 촉이라고 했잖아.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야 해요. 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은행에서도 거래 제한하고 모든 게 복잡해져요. 보호자 지정이나 재산 관리 같은 것들 미리 안 해두면 더 힘들어집니다. 도연이 그때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야, 준호 말도 들어보자. 아이가 우리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 한마디에 미자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왜 하필 남편이 아들 편을 들까 싶어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며칠 뒤 시장 가게에서 준호가 여러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재산관리 위임장, 통장관리 동의서, 그리고 가게 명의 이전 서류까지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미자는 서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 아직 정신 멀쩡하잖아.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치매는 언제 급속도로 나빠질지 모르는 병이에요. 지금 안 해두면 나중에 후회해요. 도연은 서류를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교장을 지낸 사람답게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서류들 모두 필요한 것들이냐?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병원비 처리하려면 통장 관리가 필요하고 가게도 세무 처리 때문에 명의를 정리해야 해요. 다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준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미자는 눈물이 차올라 종이에 떨어질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서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 이게 맞아? 정말 이래야 하는 거야?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맞게 만들면 되지 뭐. 그 말이 그때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서류 정리가 끝나자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걱정 덜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하지만 미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요? 치매라는 말 들어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도연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야, 무서워하지 마. 나는 아직 여기 있잖아. 내 곁에 있잖아.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자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미자는 남편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치매 증상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인지.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장부를 정확히 관리했고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전혀 이상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을 뿐이었죠. 서류가 정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라며 인사를 건네던 아들이 이제는 절차대로 처리할게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미자는 그런 준호를 보며 왠지 모를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가 한산할 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진지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집에서 돌보기는 이제 한계예요. 준호의 말에 미자는 뜨겁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현실을 봐요. 아버지가 어젯밤에 화장실 찾으시다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리고 가습을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돌봐. 내가 평생 당신 아버지 뒷바라지했어. 요양원이 무슨 소리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보며 답했습니다. 엄마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치매 환자 돌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지금 가게에 계시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도연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나는 아직 괜찮다. 요양원까지 갈 필요는. 하지만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가게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두셨잖아요. 그리고 단골 손님 이름도 못 기억하시고요.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치 증거를 수집하듯이 말입니다. 너는 언제부터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감시했니? 미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가족으로서 당연한 거죠.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셔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괜찮은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도연이 미자를 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야. 준호 말도 일리가 있어. 그 한마디에 미자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왜 남편까지 아들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도연을 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자는 뒤에서 따라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이 칙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흰색 벽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자는 그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도연 어르신이시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도연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없이 가지 마요. 나도 같이 있을게요. 도연이 손등으로 미자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미자야, 내가 여기서 좀 쉬고 올게. 걱정하지 마. 그 눈빛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맑았죠. 하지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치매 환자잖아요. 엄마가 더 흔들리면 아버지만 불안해져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간호사들이 도연을 휠체어에 태우고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자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준호가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내일부터 면회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미자의 가슴을 콱 막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편해지실 거예요. 혼자 살기 힘들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집에서 혼자 국을 끓이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달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게 효도냐? 이게 가족이냐? 혼잣말이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잠버릇, 코 고는 소리,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자국 소리까지 그리웠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 면회를 갔을 때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표정이 멍해져 있고 말수도 더욱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미자가 물어도 도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래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격리하는 곳이라는 걸. 그때부터 미자는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남편은 조금씩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요양원이라는 곳이 사람을 조금씩 지워버리는 곳 같았습니다. 미자는 다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가게라도 열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열려고 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간판 아래 붙어 있던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아니라 박준호로 말입니다. 이게 뭐야? 미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언제 바뀐 거지?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급히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명의가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지난달에 명예 이전 신고가 접수됐네요. 법정 대리인 신청으로 처리됐습니다. 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법정 대리인? 그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서류에 사인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가게가 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원 사업자분이 침해 판정을 받으셨다면 가족분이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담당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와 은행을 돌아다녀 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미자는 분이 치밀어 올라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가게가 왜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치매 환자잖아요. 제가 관리해야죠. 엄마는 그냥 장사만 하세요. 불편한 일 없도록 제가 다 처리할게요. 장사만? 내가 사람도 아니냐?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가게가 된다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감정은 이해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대신 관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준호의 말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미자는 무너졌다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법을 몰라서 당한 거라면 그렇다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는 시장 상인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회장은 미자의 사정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 씨,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무섭더라고. 부모를 뭘로 보는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자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동네 변호사 사무실이 아직 있어. 한번 상담받아봐. 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자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나이 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경우가 요즘 많아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강요나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 말이에요. 증거요? 미자는 막막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죠? 아드님이 아버님을 속였다거나 치매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김성숙이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성숙은 도연의 옛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부인이시죠? 안녕하세요. 아, 성숙이구나.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미자는 반가웠습니다. 성숙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원장님이 이상해요. 성숙의 말에 미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치매 환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또렷하세요. 다른 환자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가끔은 일부러 멍한 척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숙의 말에 미자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일부러 멍한 척 한다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숙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첩을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치매 환자의 글씨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반듯하고 정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자야, 서두르지 마. 준호가 움직이는 기록을 차근차근 모아라. 통화 내용, 병원 기록, 서류 처리 과정, 모든 걸 기록해둬.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곧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미자는 수첩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남편이 치매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이라면? 희망이 솟는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성수가 이 말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특히 준호한테는 절대로. 미자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성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비밀로 하겠어요. 원장님께서도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날부터 미자는 남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의 통화 내용을 메모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복사하고 서류 처리 과정을 하나씩 추적해 갔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미자를 도왔습니다. 미자 씨, 요즘 세상이 이래. 자식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게 뉴스에 자주 나오더라고. 정말 그런 거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지만 갈 길은 멀어 보였습니다. 준호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처리했고 병원에서도 정식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자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였죠. 그날 밤 미자는 수첩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자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자 준호는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미자를 기다리고 있던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 보러 오는 게 뭐가 문제야? 미자가 따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면회 횟수를 조절해야겠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제한하겠습니다. 미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면회를 제한해? 준호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보호자예요.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면회 제한도 가능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요양원의 전화까지 차단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받으시면 혼란스러워 하세요. 당분간 전화 통화는 금지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미자에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절망했습니다. 남편과 연결된 모든 고리가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문제도 터졌습니다. 준호가 리모델링이라며 가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무슨 소리야? 장사 잘 되고 있었잖아. 미자가 항의하자 준호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시설 점검도 필요하고요. 시장 상인들에게는 다른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세요. 아버지 치매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준호의 이런 말들이 시장의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자 씨가 요즘 이상하다더라. 남편 치매 걸리니까 본인도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런 수군거림들이 미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지낸 이웃들마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자에게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를 들이민 것입니다. 엄마도 요즘 판단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제가 엄마 통장이랑 재산도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왜 너한테 후견을 받아야 하는데?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시면 엄마도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미자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마저 치매나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찬바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나 아버지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관리할게요. 그날 밤 미자는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90년대 동네 골목을 찍고 지나가듯 미자의 기억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미자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킨 집이 내 아들한테 빼앗기는구나. 이게 내 팔자인가?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성숙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미자에게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원장님이 저한테 이걸 맡기셨어요. 병실 CCTV 사각지대에서 몰래 촬영한 거래요. 성숙의 말에 미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가 찍혔는데?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원장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에요. 치매약 대신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있었어요. 미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새끼가 내 남편을 약으로.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멍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의료진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원장님이 폭력적이라고 위험하다고 말해서 격리실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성숙의 말에 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스러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들고 누구한테 가지? 내 말을 누가 믿겠어? 세상은 나이든 시장 아줌마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대기업 부장이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어머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원장님이 끝까지 견디고 계세요. 어머님만이 원장님을 구할 수 있어요. 성숙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성수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미자는 더욱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웃들에게 엄마가 쓰러진 것도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미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가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한다더라. 치매는 유전이라는데 남편 따라서 본인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말들이 미자를 더욱 절망시켰습니다. 집에 홀로 앉아있던 미자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말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서두르면 안 된다. 차근차근 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미자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자가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미자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차가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자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처음으로 도연의 옛 직장인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정문을 지나 교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옛 교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70대가 된 그는 미자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 교장 사모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나요? 미자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정말 치매일까요? 뭔가 이상해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설명하자 교감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박도연 선생님은 사람을 성급하게 시험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끝까지 기다리며 교육하려던 분이었죠. 그 말에서 미자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침묵한 건 단순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준호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우리 남편다워요. 학생이 잘못했을 때도 바로 혼내지 않고 기다려주던 사람이거든요. 미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면 안 된다. 증거를 모으고 남편을 구해내고 준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 성숙과 만나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성숙이 가져온 처방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약은 줄어들고 수면제와 진정제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꾼 거야? 보호자 요청으로 변경됐다고 되어 있어요. 준호 씨가 아버지가 불안해한다며 진정제를 늘려달라고 했대요. 미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병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성숙이 몰래 전해준 도연의 새로운 메모를 읽었습니다. 미자야, 최후의 날에는 내 이름으로 나서지 말아라. 준호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다. 미자는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준호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자였던 남편다운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며칠 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승진에 밀려났고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미자는 준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절박했겠지만 그래도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숙과 함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도 섭외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바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듯이 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미자를 부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요양원 면회 금지예요. 아버지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왜 내 남편을 못 봐? 미자가 소리치자 준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의사소견서예요. 외부 자극이 치매 진행을 빠르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자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가짜 의사소견서였습니다. 날짜도 조작되어 있고 내용도 터무니없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뭐야? 가짜잖아. 가짜라고요?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준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예의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정신과 상담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성숙이 나타나 USB를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USB에는 준호가 도연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USB를 준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치매약 대신 수면제 먹이고 의사들한테 거짓말하고
미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당황하더니 곧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고발하실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이른이 넘은 시장 아줌마 말을요? 하지만 미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미자는 처음으로 시장 아줌마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단단해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내일 시장 상인회에서 만나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준호는 여전히 미자를 우습게 봤습니다. 엄마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일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미자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게 만들면 된다던 남편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틀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남편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준호가 아들로 돌아올지 아니면 끝까지 가족을 버릴지 미자는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자는 준호를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오래된 난로와 벽에 걸린 1998년 IMF 시절 달력이 있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시간이 없는데. 정장 차림의 그는 이곳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앉아.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준호는 비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러시는군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미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돈이 그렇게 아까워? 준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을 버리는 게 무서운 거야. 미자의 말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미자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증거 다 모았어. 요양원 약 바꿔치기, 가짜 의사 소견서, 면회 차단. 다 기록했어. 준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걸로 뭘 하시려고요? 근데 준호야, 엄마는 너를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니야. 미자의 말에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도연이 성숙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눈은 맑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멍한 눈빛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숨이 막힌 듯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죠? 아버지 치매잖아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그 한마디에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난로에서 나는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뭐였는데요? 도연의 눈빛이 준호를 꿰뚫었습니다. 너를 보기 위한 침묵이었다. 뭔 소리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류를 가져온 날부터 너의 말투가 달라졌다.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넣은 날, 넌 효도라는 말을 했지. 도연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조용히 치우는 게 아니다. 준호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도연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처음 약을 바꿔 먹인 날부터
교장을 40년 했는데 학생들이 뭘 숨기는지 모를 줄 알았니?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었어요? 도연의 표정은 슬펐습니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으니까. 미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는 알아. 회사에서 밀려나고 돈이 필요했겠지. 하지만, 맞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회사에서 밀려나면 끝이에요. 집 대출에 애 학원비까지. 아버지 재산이라도 제 손에 있어야 버텨낼 수 있어요. 도연이 슬픈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돈이 없으면 가족끼리 의논해야지. 왜 혼자 짊어지려 했어? 미자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하면 실망할 줄 알았어요. 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내가 재산을 노리고 나를 속인 기록을 다 남겼다. 법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바로 하지 않은 건 내가 아들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문을 남겨두고 싶어서였다. 도연은 서류 뭉치를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선택해라. 원상복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살아라. 아니면 법대로 가자.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대기업 부장이 아니라 아들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엄마.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정말 무서웠어요. 모든 게 무너질까봐. 미자가 다가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서우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을 했어야지.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 무서우면 손을 잡아야 한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원상복구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요양원에서 나오셔도 되겠네요. 도연이 미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가자, 미자야. 준호는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용기야. 미자도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진짜 효도가 뭔지 배워가자. 그날 오후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서는 한 가족이 다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한 달 후 시장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가게 명의와 모든 재산은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한동안 휴직계를 내고 치료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인사팀에 상담을 신청하며 가족에게 약속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사람을 지키겠다고. 새벽 5시 순대국밥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미자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장부를 들고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호가 어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판은 어떻게 써는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다친다. 준호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아저씨였습니다. 젊은 분이 새로 들어왔네요. 준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국밥 드실래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국밥도 말아줘요?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들입니다. 미자가 뒤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준호는 서툴게 물컵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계산을 도왔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힘들면 쉬어도 돼.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렇게라도 도와야죠.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오후에는 성숙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요양원을 그만두고 이제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옳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도연이 성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다면. 성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원장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를 믿어주셔서. 저녁이 되자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셔터를 내리며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제가 앞으로 매일 나와서 도울게요. 회사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자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억지로 하지 마.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요. 가족이 뭔지, 효도가 뭔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엄마, 아버지한테 인정받는 게 더 소중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치매가 아니라서 다행이면서도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 미안해요. 도연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았어. 내가 나를 끝까지 믿어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미자는 남편의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뭔 일 있으면 바로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래, 약속한다. 며칠 후 준호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가족들과 함께 가게를 키워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 가게 제대로 배워서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미자는 걱정했습니다. 준호야, 정말 괜찮겠어? 월급쟁이 하다가 장사는 쉽지 않아. 하지만 준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도연도 아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배워가자. 서두르지 말고. 시장 사람들도 준호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준호 씨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부모님을 저렇게 극진히 모시다니 보기 좋아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때 미자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두 사람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같은 아들 둬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도연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끝이 없다. 하지만 사랑에도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을 오늘 너는 통과할 기회를 얻은 거다. 미자도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이제라도 진짜 효도가 뭔지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재래시장의 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켜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겨울이 누군가의 새 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준호는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가게를 준비합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세요. 준호의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대국밥집은 다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어딘가에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임을 깨달은 하루하루였습니다. 미자와 도연은 이제 진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시장의 따뜻한 불빛처럼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